식민지 의사들의 마지막은 유산균은 이 정열과 분노 그리고 불신을 고스란히 아는 채 1936년 7월 18일 수술 중 걸린 연쇄상구균 감염증으로 발병 3일 만에 급소했다. 만 38세였다. 버시다 스승인 백인재가 직접 개복수술까지 했지만 살려내지 못했다. 자신의 사체를 의학 연구를 위해 기증한다는 유언을 남겼다. 바로 직전에 박사 학위 논문이 통과되어 개업을 준비 중이었으니 그 나름의 뜻을 펼치기 일보 직전이었다. 친후인 충원 이광수가 경성 이전장으로 치르는 장례를 주관했다. 유산균 생전에 아버지처럼 따르던 도산 안창호는 2년쯤 후인 1938년 3월 10일에 세상을 떠났다. (1932년) 이후 두 차례 어느 여에 걸친 수감 생활과 고문으로 얻은 병을 더는 이기지 못했다. 잡지 삼천리 1938년 5월에 도산의 유언이 실렸다. 도산은 돌아가기 전 며칠 전에 이런 말씀을 하였다. 나 죽거든 내 시체를 고향에 가져가지 말고. 그러면 어떻게 할래요? 달리 선상 같은 데도 쓸 생각을 말고 서울에다 묻어주어. 공동묘지에다가? 유산균 군이 누워있는 그걸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어. 유산균 군이 누워있는 그 곁 공동묘지에다가 묻어주어. 망우리 유산균 무덤 바로 위에 도산이 묻혔다. 민중에 절망하고 불신했지만 또 민중을 뜨겁게 사랑한 유산균이었다. 아버지 같은 스승이 함께하니 죽어서 외롭지 않았다. 안창호 묘를 1973년 도산공원으로 이장하여 현재 망우역사문화공원에는 몇 호만 있다. 유산균가 세상을 뜬 지 몇 년 후 백인재는 새로 나온 페니실린을 들고 유군이 몇 해 뒤에만 그 병에 걸렸어도 거뜬히 치료되었을 텐데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고 죽었느냐며 회한에 잠겼다. 조선 제1의 외과의사 백인재는 일제 말기 개업으로 싼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여 1946년에 드디어 메이어 클리닉의 한국판이 될 한국 최초의 재단법인 병원인 백병원을 설립했다. 서울이대 외과주임교수 및 제2부속 병원장, 제1, 2대 서울시 의사회장 등을 역임하며 신생조국의 의료체계 건설에 앞장서다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서울에서 납북됐다. 이후에 생사가 전하지 않는다. 유산균 백인재와 함께 만세우등에 투신했다가 상하이로 떠난 경성 이전 동기 한위건은 그 후 어떻게 되었을까? 한위건은 의사의 길로 돌아오지 않고 열혈 혁명투사가 되었다.
임시정부의 내무위원을 지냈다가 귀국한 뒤 시대일보 및 동아일보에서 기자생활을 하며 조선공산당에서 활동했다. 당 중앙위원, 선전부장 등을 역임했다. 제4차 조선공산당 사건 이후 검거를 피해 다시 상하이로 건너가 계급투쟁을 발행했고 이후 중국공산당에서 활동했다. 중국공산당 입당 심사 과정에서 장지락이 반대했다. 님웰스가 쓴 아리랑의 주인공 김산이 바로 장지락이다. 두 사람 사이 악연의 시작이다. 그의 처는 의사이자 사회주의자며 페미니스트인 이덕요였다. 1931년에 역시 중국으로 망명해서 부부가 다시 합쳤다. 함의건을 따라갔다고 하기에는 워낙 주체적이고 실천하는 여성이었다. 이듬해 뇌막염으로 세상을 떠났다. 다시 혼자가 된 함의건은 중국공산당 허베이성위원회 선전부장으로 활동하던 1934년경 이른바 철부 노선을 제시하여 당내 좌경 노선과 맞서다가 숙청 상태에 몰렸다. 1936년 르서치에 의해 허베이성위원회 서기 겸 텐진시위원회 서기로 임명되면서 재도약했다. 1937년 7월 중국 연안에서 폐결핵으로 사망했다. 그의 나이는 41세 때였다. 연지로 간 박서양이 훨더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그는 연지에서 구세병원을 경영하며 가난한 자들을 무료로 치료하는 한편 숭신학교를 설립하고 교장으로 민족교육에 힘썼다. 학생들은 3.1운동과 광주학생운동에 호응하여 시위를 벌였고 임시정부의 문건을 배포하기도 했다. 학교는 일본 영사관 측에 의해 여러 차례 폐교 위기에 처했다. 박서양은 1920년대 초반 당시 북한도 최대의 독립운동 조직인 대한민회에 참여하여 군사령부의 유일한 군인으로서 군진 1호를 담당했다. 1931년 일제괴뢰 만주국이 수립되고 그 이듬해에는 숭신학교가 끝내 폐교됐다. 간도에서 그의 활동 기반은 극도로 위축됐다. 박서양은 1936년에 귀국하여 고향인 황해도 연안읍에서 개업했다. 이후 독립운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창씨개명 신고 설정 기간이던 1940년 8월 1일 성을 우에노로 신고했다. 그해 12월 15일 사망했다. 만 55세였다. 서간도 통화연으로 갔던 김필수는 1913년에 마덕대에 습격을 받고 다친 우당 이회영의 부인 윤숙을 치료한 일이 그녀의 회고록에 나온다. 통화에도 일제 영향력이 미치기 시작하자 1916년에 해룽장성 치치하울로 옮겨서 병원을 열었다. 북쪽의 재중원이라는 뜻으로 국제의료원이라고 이름을 지었으니 재중원 의학교의 맥을 이은 세브란스 의학교 1회 졸업생다웠다. 개업과 함께 중국군 군의관으로도 활동했고
독립군 기지 건설에도 관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1919년 9월 1일 콜레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 41세였다. 가족들은 그가 독극물에 살해당했고 라고 주장한다. 엄혹하던 시절이라 정확히 알 수 없다. 그 아들 김덕린이 훗날 중국 영화계에 뛰어들어 영화 황제 칭호까지 받을 정도로 성공한 김여입니다. 처음에는 청춘 스타로 인기를 끌었지만 대러 같은 대표적 항일 영화의 주연을 맡으며 항일 운동에 주력했다. 아버지 삶에 부끄럽지 않은 아들이었다. 몽골로 간 이태준은 김규식을 지원하고 한인사회당 일을 맡아 모스크바의 레닌 정부에서 임시정부로 보내는 자금을 전달하기도 했다. 김원봉을 만나서 의열단에 가입하고 열심으로 그 활동을 지원했다. 족보에는 그가 상해 임시정부의 금위관 간부로 활동한 일도 있다고 전한다. 그의 병원에는 늘 독립운동가 수십 명이 숙식했다. 러시아 백위군이 고련, 곧 지금의 울란바토르를 점령한 1921년 2월 일본군의 사주로 백위군에 의해 무참히 처형당했다. 만 37세였다. 선택한 길은 달랐지만 유일준도, 유상균도, 한위건도, 김필순도, 이태준도 다들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사고, 감염, 폐결핵, 질병, 처형 등 모두 불의의 세상을 떠났다. 뜻을 이루지 못하고 돌아온 박서양의 만년은 씁쓸했다. 행복했던 백인제마저 조국의 전쟁 와중에 생의 마지막이 알려져 있지 않다.